유엔 제재 표결을 하는 그 당시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1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소위 좀 끝장 제재라고 불리는 네. 북한에 대한 그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북한 체제가 거의 존속하기 힘든 정도의 그 강력한 제재안이거든요. 사실상 마비가 되는 그렇죠. 원유 공급 중단도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 송출 중지, 그다음에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대로 통과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일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견디기 힘들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긴장을 극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현재 난국을 타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일에 맞춰서 아마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신데 신 대표님도 여기랑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네, 이제 11일 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얼마나 아프게 나오느냐 그것을 이제 보고 판단하겠죠. 그동안 북한의 패턴을 보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불만이 있으면 다시 또 ICBM 발사 실험. 그렇죠. 네. 또 ICBM 발사 실험 어느 날 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은 또 핵실험을 해서 다시 자극을 주고 그러는 그 패턴을 계속 보여왔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끝장 제재라는 이게 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안은 끝장 제재라는 이런 안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이게 조율이 되어서 얼마나 안이 나올까 하는 그것을 보고 또 도발의 유형도 소규모 도발할지 전략적 도발할지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 보면은 북한이 양강도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중이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다음 도발은 ICBM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ICBM 도발을 한다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강력한 수소폭탄급에 해당되는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은 사실 추가로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운반 수단의 다양화 차원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탄을 실제로 정말 제 추측으로는 쏜다면 하와이하고 괌 사이쯤 쏠 것 같아요. 괌으로 쏘면은 선제 공격당할 위험이 있고 하와이도 지금 트럼프가 미국 쪽으로 날라오는 미사일, 날라오는 물체는 요격해라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굳이 미국하고 정면 대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북한의 목적은 미국하고 전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을 강력하게 훼손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대화 안 한다는 건 바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정말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제재라면은 도발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를테면 원유 금수 이렇게 나오면 정말 중국하고 러시아도 북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면 도발하지 못하지만 그냥 미적미적 조금씩 나가면 북한은 또다시 도발할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금년에 도발한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이 보기에는 이거 내가 이번에 핵실험에도 미국이 하는 태도가 화형과 분노 하더니 외교적 수단이 우선이고 군사력은 뒷받침하는 것뿐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 하는 얘기가 나처럼 협상을 원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의 약점을 본 거예요. 약점을 봤기 때문에 요번에 핵실험에도 적어도 이번에는 군사행동은 못 나오겠다. 진짜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지금도 또 안보리 제재는 최고 강도로 한다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 보면 외교적인 해법이 우선이다.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억제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실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금수한다. 여기까지 가면은 북한도 꼼짝 못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는 미적미적 제재할 바에는 추가 도발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설사 이번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됐지만 그 최고 제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원유 조금 제한 정도. 그 정도라면 북한 경제가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할 때처럼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하고 있어요, 북한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재 조금 더 해봐야 물론 이번엔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1% 정도 되겠지만 그렇게 압박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재하려면 최고의 제재를 거꾸로 저 같으면은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이번에는 제재 안 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나 추가 도발하면 그때는 석유 금수하자. 아예 이번에는 제재 결의안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도 약속해야 될 게 그럼에도 또 도발하면 그다음에 완전 금수시키자. 그런 미국의 여유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추가 도발해도 미국은 군사 대응은 못하려고.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실질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있습니다.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그래요.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옵션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지켜볼지 이거를 짚어보기 전에 교수님 먼저 이 미국이 던질 수 있는 카드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 행동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사일 요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켜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의 숫자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은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뭐 북한이겠지만 그 다음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 군사 유형에 따라서 중국군이 개입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네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군사행동을 한다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중국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니들이 북한의 그 핵 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원유 금수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뭐 노동자 고용도 중지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거의 90% 이상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섬유도 이제 금수하라. 이런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군사적 행동하기 위해는 아직까지 카드가 좀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요격을 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미국의 요격 능력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알라스카를 쏜다든가 아니면 LA를 쏘면 요격이 가능한데 태평양 항로대 쏘면은 미국이 무슨 재간으로 그걸 요격하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요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격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자들이 웃을 겁니다. 저건 괜히 뻥이다 웃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 요격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괌을 쏘면 그건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와이를 쏘도 맞출 수 있으나 태평양 항로대 쏘면 맞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일단은 최종 카드로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다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십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왜?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서 자기네 국민이 몇십만 명 죽은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면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의 요격 능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북한이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아까 홍 박사님께서 그 괌과 하와이의 중간 지점쯤으로 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중간 지점쯤으로 즉 북태평양 쪽으로 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요격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NLL 남쪽에는 미 해군 전력들이 7함대 전력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 탄도탄 탐지 전용 레이더 함인 뭐 하워드 로렌젠부터 시작해서 뭐 여하튼 이 탄도탄 요격하는 자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괌과 하와이 쪽 남태평양 쪽으로 쏘려고 하면은 이 일본의 혼슈 남부 지역이나 큐슈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 SM-3 요격 미사일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NLL 북쪽에는 이 미국 군함들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쏘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NLL 북쪽으로서 아오모리 쪽으로 통과를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발사를 하고부터 500km가 지나면 최대 고도를 찍어요. 그래서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때는 북한이 자기네들이 서쪽 지역에서 쏘는 겁니다. 고도를 빨리 잡기 위해서. 요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쪽 지역에서 쏴서 북쪽으로 날린다면 미국이 요격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뭐 도발한다면 그쪽으로 쏠 것 같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유를 비롯해서 이런 강력한 제재에 동참을 하면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해주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카드를 던져야 되는데 방금도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불가피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뭐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 하고 그냥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보면 알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수뇌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카드를 던져야지 이렇게 뭐 군사적 옵션은 아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네네네. 그 미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에 대해서 뭐 좀 오래됐지만 제가 2003년에 이미 그 미국의 그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TMD라 그랬어요 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미국의 원전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가는 바늘에다가 실을 꿰는 것 같다. 전 그렇게 그렇게 미국인들이 쓴 글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네. 지금 뭐 10년 정도 지나서 좀 기술이 더 개량이 됐겠죠. 그러나 지금 사드 실험한 게 뭐 100% 성공했다 그러지만 다 미리 궤적 주고 시간과 장소 알려주고 그 궤도를 알고 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미사일을 최근에는 뭐 했다 그러지만 그것도 원거리예요. 미국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북한이 얘기한 대로 괌 영해 밖 3, 40km 지점에 동서남북 4개를 쏜다. 실제로 쏘면 그걸 제일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쏘면 괌에 사드가 있잖아요. 그걸로 요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4발 중에 2발 이상은 놓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한국의 성주 군민들도 쏴도 맞추지도 못하는 설사 2발을 맞힌다 해도 2발을 놓치면 지금 엊그저께 지난주에 북한이 핵실험한 거 보면 서울에 한 발 떨어지면 서울이 완전히 다 불모지가 되고 최소 200만 명이 죽는데 그 4발에서 2발 맞추고 2발 떨어뜨리면 물론 4발 다 맞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진짜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본에서 뭐 북한이 뭐 인공위성 쏜다 그러면은 뭐 사드가 아니라 무슨 뭐 이지스함 옮기고 막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때마다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절대로 저건 요격 못한다. 왜냐하면 요격했을 때 못 맞힐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못 맞힐 경우에 저 비싼 무기 왜 들여놨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장담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지금 우리 국가 내부에서도 남남 갈등이 엄청나잖아요. 사드 때문에. 진짜로 그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좀 싸가지고 진짜로 마치나를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맞춘다면 그다음부터는 사드 배치 찬성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미치다. 저는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데 보완적인 수단일 뿐이지 결코 해결책은 전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최선의 조치다 사드가 이렇게 밝히기도 없는 했습니다. 것보다는 안정도. 그리고 또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술핵 재배치 문제.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사드가 완전한 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가 개발한 그래도 가장 나은 무기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리든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사드가 현재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일단은 상층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고고도에서 일단은 북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고고도라는 것은 100km까지가 이제 100km 이하가 대기권이고 100km 이상이 되면은 그 대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 150km부터 100km 사이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맞출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이 지표에 가까이 올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기 전에 맞춰야죠. 그럼 또 확률이 조금 높아지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3중 방어 체계를 일단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은 사드를 한번 맞고 그다음에 중층에서 한번 패트리엇 3, MS3라든가 아니면 우리 철메2가 한 사거리 30km는 올라갈 겁니다. 철메2로 한번 맞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패트리엇 2나 패트리엇 3 가지고 15km, 20km 상거리 한번 맞고 3번 정도 기회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저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려하냐면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만약에 전술핵 핵무기를 우리 국내에 재배치하는 그 순간부터 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집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힘이 약해서 북한 제재를 억압을 못했는데 예. 일단 강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 북한 체제 억압을 해가지고 일단 북한 핵을 폐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통일을 정하게 하기 필요하지.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저희가 예. 오늘 시간이 짧아서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모시고 듣겠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오늘 또 낮 동안